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석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강연을 한 중에서 청중이 가장 사실 연령대가 젊으셔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최대한 제가 하여간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하거든요. 사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의도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별이 빛나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을지가 궁금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졌을지 무슨 뭐 물로 만들어졌을지 이런 의미로도 한번 제가 제목을 생각해 봤고, 사실 별이라는 게 가깝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만져볼 수도 없고 뭐 느껴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내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분광 기법이라는 연구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연구 기법이고 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연구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별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고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특성도 알아낼 수 있고 먼지도 알아낼 수 있고 뭐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사실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강연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광 분석이라는 기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설명을 할 텐데 처음 소개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거나 아니면 뭐 알겠거나 하면 약간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맞춰서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안 보여서, 네. 자, 이게 지금 저 상자 안에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지 모르는 거.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방법은 열어보면 되겠죠? 봐서 만약 알 수 있는 물질이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열어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겁거나 가볍거나를 가지고 이 안에 무거운 게 들어있다, 뭐 쇳덩어리가 들어있다, 또는 소음이 들어있다, 이 정도를 대략 아마 좀 추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볼 수도 있어요. 덜그럭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고체인지 액체인지 같은 것도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공항 여행 가실 때 비행기 탈 때 보면 가방을 X선 장치에 통과시키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기는 보는데 봐도 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건데 이게 뭐 금인지, 뭐 금이라면 알겠지만 은인지 무슨 뭐 알루미늄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봐도 뭔지 모르겠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만약 안전하다 그러면 만져보겠죠. 뭐 딱딱한지 뭐 차가운지 뭐 물렁물렁한지 만져보던지 아니면 뭐 냄새를 맡아보던지 뭐 먹어보던지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봐도 뭔지 모르겠는 물질을 알아내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분광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기법인데 저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창하게 그래서 분광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광 분석이라는 거를.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요런 걸 하신 거고요. 이게 뭐를 하신 거죠, 지금? 네, 정답입니다. 색깔을 구별을 해냈죠. 그러니까 이게 분광 분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계를 써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분광 분석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 제목은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혹시 스펙트럼이라는 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그림 어린이들도 보신 적이 있나요? 봤죠, 저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고, 스펙트럼은 보시다시피 빨주노초파나 뭐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연속 스펙트럼도 있고, 띠처럼 이렇게 나온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고, 띠 부분이 빠져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는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에 보시면 물리학 백과라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저 물리학 백과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네이버사하고 한국물리학회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물리학자들이 쓴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숙제라도 압력 또는 뭐 물리관리 뭐가 있을까요? 뭐 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면 물리학 백과로 가보시면 정확한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과학의 출발점은 정확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찾아보면 조금 그림이 깨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저런 걸 이제 스펙트럼이라 그러고 그럼 스펙트럼을 알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일단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 저걸 분석하는 게 이제 분광 분석이거든요. 스펙트럼을 알면 이건 이제 제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물질들의 선 스펙트럼인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포인터를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철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크립톤이라는 물질의 스펙트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얻으면 그게 무슨 물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맛보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원소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원소는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거 들어봤죠. 그 각각을 이제 원소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는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그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고 찔러보지 않더라도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하면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분광 분석법,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빛이 있는데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치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그죠? 프리즘이죠. 그러니까 프리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프리즘이 분광기의 일부인 거예요. 연구를 하게 되는 이렇게 빛을 갈라주게 되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기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의 제목은 분광 분석이 사용되는 예.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이게 2021년 크리스마스 날 발사를 했고 작년부터 2022년부터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광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망원경은 뭐 하는 거죠?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보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망원경이랬으니까 엄청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이고요. 하늘에서. 또는 말머리 성운이라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보이는. 자,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 똑같은 사진 똑같은 물체는 아니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혹시 제임스 웹 망원경 이전에 제일 좋은 망원경이 뭐였는지 네, 뭐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둘 중에 뭐가 허블로 찍은 걸까요? 요게 허블이에요. 허블이었고 새로 만든 제임스 웹으로 찍으면 어때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훨씬 좋은 망원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망원경 가지고. 근데 이것뿐이냐? 자, 이렇게 보면 뭐를 알고 싶을까요? 또 제목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뭔지, 그죠? 이게 누르스름하니까 뭐 금인지 뭐 흙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나오는 빛을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그래서 실제로 자, 스펙트럼을 아까처럼 띠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에틸알코올, 에탄올이 있으면 에탄올은 이런 모양을 보이고 물이면 다른 모양을 보이고 뭐 이산화탄소면 다른 모양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빛을 분석을 하면 아까 그 창조의 기둥에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보거나 만져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 되겠죠. 실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훨씬 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분광 분석을.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는 게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의 이제 첫 번째 대답은 분광 분석을 하면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는지. 자, 지금까지 제가 제임스 웹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다 이제 사실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출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안 보이네. 네. 물리학과 첨단 기술이라는 잡지예요. 웹진, 웹에 있는 잡지, 종이로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이건 또 뭐냐면 한국물리학회에서 만드는 정식으로 만들어내는 홍보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물리학 잡지라 그러면 그 학자들이 읽는 논문들을 실는 걸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마 어린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거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호에는 특집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을 다뤘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제가 사진 같은 거를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그리고 사실 요 물리학과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 제가 맡고 있어요. 한국물리학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제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였는데 BBC에 나온 뉴스였는데 9월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봤더니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대요. 자, 외부로 들여다봤더니 외계인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겠죠. 뭐냐 하면 어떤 분자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분광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하이라이트 쳐서 봅시다. 이게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제임스 웹 망원경이거든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분석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스펙트럼을 나누어서 분석을 한 거고, 그래 봤더니 이제 생명체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물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보지 않고라도. 그래서 먼 행성에서 나오는 작은 빛 조각을 분석할 수가 있고, 빛의 양이 극히 적은데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자, 이것도 최신 뉴스를 또 가져와 봤는데, 이건 사실 어저께 나온 뉴스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분광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뭘 하는 건지. 자, 이건 뭐냐 하면 사과가 얼마나 단지를 측정을 했대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과가 얼마나 단지? 먹어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먹으면 안 된다면 뭔가를 써야 될 텐데, 그리고 사과를 잘라도 안 된다 그러면 분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사과에 비춰본 다음에 나온 빛을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단지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개발했다 그러고, 휴대용으로, 그러니까 따보거나 뭐 잘라보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천문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광기를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제미니 천문대가 지금 아까 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에 떠 있는 거고, 지상의 망원경 중에 제일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제미니 천문대입니다. 이게 하와이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 분광기를 개발해서 보냈대요. 자, 분광기라는 거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을 해서 본 빛을 분석을 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기계를 또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분광 뉴스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뉴스에서 이런 말을 보시면 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는 건지. 자, 그래서 분광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물질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소인지만 알아내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전부 다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알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라파이트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흑연. 여러분들도 연필 쓰나 연필? 연필 심이 흑연, 요 그라파이트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지금 탄소로 만들었는데 너무 다르죠? 하나는 물론 되게 무르기 때문에 막 쓰면 벗겨지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값도 다르고. 혹시 그라핀, 그래핀 이런 물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래핀이 되게 신소재로 각광받는 물질인데 이 물질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나노튜브라는 것도 아마 들어본 학생들 많을 텐데 이게 전부 다 탄소거든요. 같은 탄소. 근데 그래서 어떤 분석을 했더니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나노튜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탄소라고만 얘기해 주면. 자, 그럼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게? 재질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 어떻게 탄소가 붙어 있느냐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핀이라는 건 탄소들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쭉 무한히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층에서. 그게 여러 층 쌓여 있는 게 흑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씨를 쓰면 이 층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탄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3차원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단단하게 붙어서 이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아주 딱딱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질의 파악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광 분석을 통해서. 자, 사실 이런 거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구조를 알아내는 거? 혹시 전자현미경이라고 들어봤나요? 현미경 뭐 하는 건지 알아요? 현미경? 작은 거 확대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정말로 작은 원자들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분광 분석이고 이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 실험을 하는데. 자, 단일원소뿐이 아니고 또 물질들이 여러분 혼합물, 화합물 이런 거 배웠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요.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뭐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금하고 만들어서 그 한 물질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탄소하고 질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물질도 있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붙어 있는 물질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또는 여러분 물이라는 거 물은 뭐랑 뭐로 돼 있죠? 산소랑 수소. 그것도 이제 산소, 수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다른 형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합물도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원소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분광이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보자면 일단 빛이 있어야 되겠죠. 분광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빛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물질에 보내요. 보통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물질을 시료라 그래요. 시료 또는 샘플. 그 시료에 빛을 보낸 다음에 나온 빛을 분석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분석 장비 중에 하나가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같은 걸 써서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련의 과정입니다. 분광이라는 거를 하는. 자, 이건 그냥 잠깐만 하고 넘어갈 텐데 그 분광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각 분광마다 되게 잘 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밴드 구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밴드 구조를 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고 뭐 원자가 진동하는 양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라만살란 분광 또는 적외선 분광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다양한 분광 기법이 있어서 목적에 맞게 쓰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분광법들의 이제 공통점들은 뭐냐 하면 일단 비파괴적이에요. 그 측정 자체가. 그 다음에 비접촉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물질에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전압이라는 차이를 주면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또는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런 건 이제 접촉적 측정인 거예요. 말한 대로 접촉을 해야 되는 건데 빛을 쓰게 되면 접촉은 안 하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빛만 쪼여주거나 아니면 나온 빛을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접촉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접촉적 측정입니다. 분광 기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또 접촉 중에서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물렁물렁한 물질 이렇게 찔러보는 기법도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럼 찌르면 이제 파괴가 될 건데 빛은 파괴시키지 않죠. 그냥 빛을 쪼였다 말면 되니까. 물론 빛도 아주 강하게 쪼이면 뭐 변할 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분광원 하여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광 분석을 하려면 빛하고 시료하고 만나야 될 거잖아요.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하고. 그래서 만나는 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여러분이 배운 반사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기는 정반사, 난반사 다 포함된 이런 반사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료가 굉장히 얇거나 투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보내면 그냥 투과를 하겠죠. 그래서 투과된 빛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때 빛을 보내면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겠죠. 그 빛하고 이게 있을 때 빛하고 어떻겠어요? 둘을 비교해 보면 똑같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투명한 걸 통과해 왔다 그래도 빈 공간을 온 빛하고 뭔가를 통과해 온 빛하고 다를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빛의 일부를 이물질이 흡수하고 남은 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빛을 보내면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질하고 빛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남은 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과나 반사를 본다 그러면 물질이 이 빛을 얼마나 흡수했나를 보는 거예요. 흡수라는 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빛을 보내요. 그러면 반사도 될 거고 뭐 형태에 따라 또는 투명도에 따라 투과도 될 거라고요. 근데 또 다른 빛도 나와요, 물질 내에서. 이걸 이제 산란된다 그러거든요. 산란이라는 건 뭔가 흩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빛을 물질에 쪼이면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산란이 일어나는 거는 이 시료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산란이 일어납니다. 잠깐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흡수하고 산란을 설명을 드릴게요. 흡수는 뭐냐면 자, 일단 그 흡수를 얘기하기 전에 빛이라는 걸 보통 요렇게 그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빛이 뭐예요? 그러니까 파동,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렇게 파도 모양 이런 거를. 입자이면서 파동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네,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동성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대답인데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빛을 파동을 보겠다 그러면 파동성만 보이고 입자성을 보겠다면 입자성만 보입니다. 근데 둘 다가 맞아요. 되게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자, 빛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빛을 그냥 간단하게는 전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는 걸 이해하는 학생이면 전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기인데 부호가 바뀌는 전기예요, 빛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물질 안에는 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양전하도 있고 음의 전하, 양의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의 전하가 있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하들도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근데 빛은 특정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색깔이 있고 색깔하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주파수라는 말을 제가 혼용해서 막 쓸 건데 주파수는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변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색깔이랑 에너지랑 다 사실 같은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빛이 이렇게 물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물질이 복잡하니까 제일 간단한 물질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딱 에너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런 거 들어본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바닥 상태라는 건 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고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들뜬 상태로 바뀌거든요, 물질이. 그럼 물질에다가 바닥 상태에 있는 물질에다가 빛을 비춰주면 빛이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에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걸 얻어가냐 하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게 흡수거든요. 자, 빛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빛이 원자에 흡수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흡수되면서 이게 이제 전자거든요, 이 공이. 전자의 에너지는 커졌죠, 높아졌죠. 그럼 이 에너지가 아까 들어왔던 빛의 에너지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요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낮추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지. 막 계속 들떠 있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안정돼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에너지 잃는 게 바닥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돼서 들뜬 상태로 있는 물질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열의 형태로 낼 수도 있고 빛의 형태로 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빛으로 내는 거를 제목이 지금 사라진 발광, 루미네센스 분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의 역과정이고,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내는 게 발광이고요. 이제 어려운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에너지를 잃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레이저 또는 LED라고 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과정입니다. 흡수의 역과정이.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이건 이제 산란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산란이라는 거는 빛이 들어와서 빛이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빛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요런 이제 파동, 지금 우리의 목적에서 파동이에요. 파동이고 변하는 전기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변하고 있는. 근데 물질 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전하들이 있어요. 전자도 있고 원자핵,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들도 있고. 자, 이거 전기의 부호가 막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이겠죠. 반대로 서로 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반대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하들이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면 얘네들이 빛을 내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동 운동은 무슨 의미냐면, 진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진동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중심으로 이런 거를 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이 빛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진동만 합니다. 어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하는 전하는 빛을 내요. 그게 이제 산란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산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엄청나게 빨리 진동을 하고 있어서 전하들을 진동을 시키고, 진동된 전하가 다시 빛을 내는 게 이제 이게 산란 현상이에요. 그럼 산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에서 본 거는 초록빛이 들어왔는데 약간 좀 색깔이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지는 산란이 있고 색깔이 안 달라지는 산란이 있어요. 색깔이 안 달라지는 산란을 우리는 탄성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탄성 산란. 아마 좀 큰 학생들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거 아마 배운 학생들이 날 텐데, 이건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탄성이고 비탄성은 색깔이 바뀌는 거, 에너지가 바뀌는 또는 주파수가 바뀌는 산란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색깔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방향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색깔이 바뀌었다 그러면 왜 바뀌겠어요? 뭐 때문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바뀌었겠죠, 중간에. 그러니까 바뀐 색깔만큼이 요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의 차이를 보면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 물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산란을 이용하는 연구 기법에. 그래서 아마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탄성광산란, 그러니까 색깔이 안 변하는 산란은 산란시키는 물질이 랜덤할 때, 막 자유로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얘가 뭐가 있냐 하면, 자, 하늘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하늘에 떠다니는 공기 분자들?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랜덤하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분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빛이 들어오면 산란이 되겠죠. 그런 경우 산란은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레일리 산란이라 그래서 사실 이게 하늘 색깔이 파란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산란이거든요. 그다음에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얼음 알갱이들이 또 빛을 산란을 해요. 당연히 물질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산란을 요분이 설명한 대로 미산란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산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성산란이에요. 색깔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얼음 안에,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안 변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 물질 내에서? 혹시 뭐가 있을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절대 영도 뭐 이런 거 아나요? 네. 절대 영도에서는 어떻게 되죠? 원자들이? 아예 멈춰요. 모든 가만히 있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항상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게 기체였다면 날아가 버리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고 고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묶여 있으면. 기껏해야 진동 운동을 할 거거든요. 제자리를 중심으로. 그죠? 붙어 있으면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동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그런 진동이 있으면 빛이 비탄성으로 산란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살짝 바뀐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라만 산란 또는 브릴루앙 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라만 산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면 원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 진동 양상 때문에 물질을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살짝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요게 빛이에요, 빛. 자, 빛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기라고 그랬죠. 막 변하고 있는 전기. 빛을 물질에 쪼이면 빛은 부호가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이 전기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막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물질 내에 전하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얘네들이 갈라지게 돼요. 빛 때문에. 원래는 둘이 같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양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을 편극 또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물질 내에 있는 전하가 갈라지는 정도는 빛의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주면 얘네들이 많이 갈라지고 덜 주면 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정도가 또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서는 빛을 줘주면 양전하, 음전하가 되게 잘 갈라지고 어떤 물질에서는 안 갈라지고 이러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좀 약간 슬라이드들이 깨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원자 두 개로 분자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독립적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물질이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쪼여주면 이 안에 있는 전자랑 양전이나 핵들이 이제 분리가 되겠죠. 부호에 따라서. 분리가 돼서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식으로 요런 또 전기가 생겨요. 그럼 이것도 빛이에요. 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쪼여주면 요런 산란되는 빛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서 얘네들을 진동을 시켜서. 근데 잘 보면 아까 얘기를 해줬지만 이게 절대 영도가 아니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절대 영도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고 유한한 온도에서 항상 이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건 되게 규칙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이거에 의해서 빛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비탄성 산란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써보면 원래 우리가 알던 빛, 보내준 빛이 이런 거였다면 그거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여기 요 글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오메가 제로라는 빛이 있었는데 이 분자가 오메가 pH라는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움직임으로써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내면 정확하게는 변하지 않는 빛도 나오고 색깔이 안 변하는 빛도 나오고 요만큼 주파수가 커진 빛도 나오고 요만큼 주파수가 작아진 빛도 나옵니다. 자, 요런 빛이 나오게 되는 원인은 주파수가 바뀌게 되는 원인은 이 진동이에요. 진동. 다시 말하면 요 주파수 차이를 구하면 이 오메가 pH라는 즉 원자가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다시 또 그냥 빨리 지나가 보면 자,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의 CO2라는 건데 얘도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항상 유한한 온도에서 항상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비탄성으로 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빛의 색깔이 바뀌게 돼요. 저 진동 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빛이 산란이 되겠죠. 이 물질에 의해서. 산란이 돼서 요런 빛이 생겨요. 빛이 생기는데 지금 만약에 얘가 가만히 있었으면 보내준 빛하고 산란된 빛하고 지금 주파수가 똑같거든요. 색깔이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항상. 그럼 그 결과로 뭐가 되냐 하면 초록색을 보냈는데 초록색 빛도 나오지만 파란 빛, 빨간 빛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요 색깔 차이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진동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진동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을 분석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을 굉장히 미세하게 구분해내는 게 이제 요 연구기법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더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 볼 수가 있고, 네, 하나만 더 보면, 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물질이에요. 뭐 별이건 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데 물질 내에서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사실 진동뿐이 아니라 다른 변화들도 있어요. 무슨 스핀이라는 거 있고 여러 다른 변화들도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 좋은 건 원자들이 항상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진동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물질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알고 있는 빛을 쪼여줬을 때 초록빛을 쪼여주면은 초록빛만 산란되는 게 아니라 빨강, 파랑빛도 산란된다는 게 이제 라만산란 분광이라는 거의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색깔 차이를 알아내면 이 물질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원인 때문에 이 색깔이 변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광으로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는 그 핵심입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하나만 더 복잡한 식을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그걸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색깔이 변했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비교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구조도 알아낼 수가 있고 조성, 그러니까 성분이 뭐가 들어갔나도 알아낼 수가 있고 뭐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걸 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거든요. 아까 선 스펙트럼을 같은 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라 그래요. 픽들이 보여서 이 픽들을 위치도 분석하고 생긴 것도 분석을 해보고 이 폭도 분석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질 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내는 게 이제 분광법입니다. 자, 그래서 분광법 중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산란 분광법인데 그 중에서 라만 산란이라는 건데 라만 산란 분광을 응용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냐 하면 물론 물질 연구도 할 수가 있는데 원소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법의학적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슨 사건 현장에 무슨 하얀 가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근데 먹어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무슨 물질인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건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걸 법의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박물관의 사진이거든요. 박물관 홈페이지인데 대형 박물관 홈페이지인데 박물관에서 분광 기법을 많이 씁니다. 혹시 이거 언제 쓰는지 아시겠어요? 어떨 때 쓰는지? 박물관에서? 네, 맞아요. 네, 발견한 물질이 그러니까 뭔지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해요. 맞아요. 네. 네, 그 순서대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저 색깔을 재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면 물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런 게 뭔지 알아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뜯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귀한 그림을 뜯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비파괴 비접촉식으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광이죠. 분광을 해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이게 이제 무슨 물질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물질인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누가 어떤 그림을 들고 와서 17세기 그림이래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의 물감은 17세기까지는 없었고 19세기에 나온 물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품이 아닌 거죠.
진품이 아니고 뭐 가짜든지 아니면 17세기에 만들었더라도 19세기에 누가 덧칠을 했다든지 이런 거니까 가치가 확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파괴적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단청 뭔지 알아요? 단청? 단청을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분광기법으로. 이렇게 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 석가래나 뭐 이런 데 뭐 아름답게 칠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분인지 연구도 뜯어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만살란에 대한 이제 학술지도 있거든요. 여기 특집으로 그 법의학적 분석이라든지 뭐 유물 분석 이런 걸 가끔 내는데 보면 요것들이 선 스펙트럼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서 물은 이렇게 생겼고 뭐 아세톤은 이렇게 생겼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좋은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빛은 사실은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빛은 여기 잘라졌지만 아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하냐 하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해 줬지만 빛이라는 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갱이 하나하나 셀 수가 있거든요. 1000만 개의 빛을 보내면 그 중에 1개 정도만이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효과인, 약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그냥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빛을 일단 엄청나게 많이 보내면 좋거든요. 근데 광자가 다 똑같은 빛을 보내야 되는데 똑같게 많이 만들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레이저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 빛은 레이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은 광자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변화를 색깔이 워낙에 이렇게 명확하니까 색깔의 변화도 잘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되게 약한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분석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건 제목은 탄소 동소체 라만 스펙트럼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탄소 원자들이에요. 이게 뭘까요? 탄소 한 층, 이게 이제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여러 층이 있는 게 흑연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핀을 말아놓으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고 이걸 잘 똘똘 말아서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내면 육각형, 오각형이 붙어있는 형태를 만들면 이건 혹시 뭔지 아세요? 플러렌, 그죠? 플러렌이라고 하는 C60라는 원소가 되는데 오늘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너무 신이 나는데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탄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소체라고 그래요. 동소체. 그래서 탄소 동소체의 일종입니다. 여기 물론 다이아몬드도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라만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흑연은 이렇게 보여요. 나노튜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형태 탄소는 또 이렇게 보이니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나노튜브에서도 어떻게 붙으면 이게 이제 금속성 나노튜브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성 나노튜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아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래핀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흑연이에요. 위에 스펙트럼이. 여러분 이거하고 구분이 되나요? 확실하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게 그래파이트 흑연의 라만살란 스펙트럼이고 요건 그래핀, 그러니까 흑연 한 장의 스펙트럼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 구분이 되죠. 자, 이거는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고 뒤에 게 이렇게 약간 좀 비대칭적으로 생겼는데 밑에 그림 그래핀은 앞에 게 작고 이 뒤에 픽이 완전히 되게 대칭적으로 생겼거든요. 예쁘게. 그래서 이거는 그래핀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핀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붙이면 흑연이 되는 거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뭐 5장짜리 이런 걸 다 셀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자라는 게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그래핀 한 장이면은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대략 크게 보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만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요 그래핀 한 장이거든요. 당연히 그걸 셀 수가 없겠죠. 뭘로도 못 세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근데 그거를 만져보지 않고도 셀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핀을 만들어서 한 장, 두 장, 세 장에서 7장짜리 겹쳐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에서 23장, 뭐 40장 이런 걸 다 셀 수가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접촉을 해서 바늘로 찌르면서 바늘로 쭉 긁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두껍고 더 두꺼워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의 높이가 조금씩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찔러봐야 되는 거고요. 찌르지 않고도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핀을 굉장히 많이 쌓은 게 흑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핀을 쌓는데도, 그러니까 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쌓는 게 있고, 이렇게 어긋나게 쌓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스펙트럼 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쌓여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게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비교적 손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분광 실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적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현미경 실험 같은 것도 훨씬 더 쉽거든요. 뒤에 조금 더 이제 그 말이 나올 텐데. 그래핀뿐만 아니고 이거의 제목은 여러 종류의 2차원 물질들, 굉장히 얇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물질들은 재밌습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데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 원리적으로도 재밌고요. 2차원 물질이 안정된다는 자체도 재밌는 건데 응용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래핀이 시작된 이래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보다시피 되게 많은 물질들이 다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특성을 바로 그냥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핑거프린팅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문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의 지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 핑거프린팅 한다 그러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2차원 물질을 보여드리면 2차원 물질에 그래핀은 이런 특성이 있고 뭐 보론 나이트레 여러 가지 물질에 반도체도 있고 무슨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상부도체라는 뭐 이상한 물질도 있고 뭐 자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마다 이렇게 특징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서 이제 어떤 물질인지 어떤 특성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빛, 그러니까 색깔 변화만 분석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색깔 알고 있는 빛을 보내서 이런 변화 때문에 보이는 색깔 변화를 사실 찍은 거거든요. 스펙트럼으로. 자, 그다음에 되게 얇은 물질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잡아당겨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워낙 얇으니까. 그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구부러졌느냐, 이렇게 구부러졌느냐도 구별할 수가 있고요. 얼만큼 구부러졌느냐도 요런 이 픽들의 위치나 이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칩이라는 거 알죠? CPU 뭐 이런 거. 컴퓨터 칩을 도식화해 놓은 건데 기판이라는 게 그 위에 이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에 전선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붙은 부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눌릴 수도 있고 잡아당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압축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안 변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압축이 되든지 다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칩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칩하고 뭐 이 학생이 만든 칩하고가 눌린 정도가 다르면 성능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되는 걸 이제 보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눌렸는지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분광 분석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측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눌렸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이건 제목이 이제 압력 지도를 그렸다는 건데 어떤 물질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전선 같은 거거든요. 붙어 있으면 그 물질에 어떤 부분이 얼마큼 눌리느냐를 이제 숫자적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쉽게 알아내기는 어렵겠죠. 눌린 거 정도를.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찔러보지 않고 직접 대지 않고 이제 비접촉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거는 결정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제목이었거든요. 자, 이게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두 물질을 생각을 해봅시다. 둘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쌓여있는 구조가 달라요. 그죠? 자, 이렇게 둘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의 성질이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 특히 이게 작은 물질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물질에서는 이 효과가 미미한데 뭐 나노 물질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자, 그럼 그 구조를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돼요. 사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뭐 얘가 여기 있는지 보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분광이에요, 분광. 라만살란이라는 분광법. 자, 아까 빛이 이렇게 변하는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있을 때 빛이 보는 이 물질은 이렇게 돼 있겠죠. 밑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을 이렇게 조여주면 달라졌죠, 빛이 보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펙트럼 상에서.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빛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보면 여기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쌓여 있느냐 아니면 이 원자가 여기가 있느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제 굉장히 제가 오래전에 했던 연구인데 이게 나노선이라는 거거든요. 나노선이 어떻게 쌓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걸 전자현미경 찍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뭐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더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뭔가 변하고 있죠. 뭐 요 픽이 없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이제 빛의 방향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이거든요. 보면 요것들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얘네들이 원자예요, 원자.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찍으려는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정보를 분광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두 가지 물질을 섞어 놓은 건데 두 가지 물질이 있다는 분명히 만드시는 분은 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섞어서 만들어서 A, B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 A, B 둘 다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A는 보이는데 B가 안 보여요. 근데 B를 어떻게 볼 거냐? 역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B가 약하지만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에서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기 어려울 때 알아내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분석하면 스펙트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나 이 위치나 뭐 이 선폭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뭐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정량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지 이런 아주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마치 전자현미경을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최근 연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분광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빛을 쪼여서 색깔의 변화를 봄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위가 잘렸는데 이게 태양전지 물질의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태양전지라는 거 알죠? 빛 비춰서 전기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진 태양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화 주석을 뭐 400나노미터를 쌓고 그 밑에는 황화 아연이 뭐 337나노미터가 있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대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물질들이 항상. 물질들이 여기 있는 아연이 막 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어떤 물질을 구분하는 건 또 빛을 비춰보면 되겠죠. 색깔 바뀌는 걸 보면. 그래서 단면에 쭉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비슷한 그림이 뭐 이런 건데, 쭉 단면에다 빛을 비춰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만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만들어 놓고 실제 여기에 이런 물질이 있는지 여기에 이런 물질이 이만한 두께로 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성능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태양전지 효율을 나타내는 차트예요. 태양전지 효율. 자, 태양전지의 효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00만큼의 빛을 받았을 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효율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100%라 그러면 100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광자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빛 알갱이 100개를 받아서 전자 100개를 만들어내면 100%로 변환을 한 거고 당연히 100%짜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효율은 사실 한 30% 정도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지는 변환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자 100개를 받았을 때 전자 30개 만들어내는 거, 30%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보는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판 많이 보시죠? 바깥에서 이렇게 까맣게 생긴 거 많이 봤죠? 그게 혹시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반도체 실리콘 전지인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언제부터 연구가 됐냐면 1970년대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년 동안 뭐 한 4%에서 시작해서 한 20몇 %까지 그래서 50년 동안 효율이 한 10몇 %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아주 특수하게 좀 비싸게 만드는 실리콘 전지가 대략 30% 가까이 효율이 나와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천천히 효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요 노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2010년대에 나타난 물질이 갑자기 이 효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물질인데 신물질 태양전지가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인데 갑자기 이게 거의 20% 후반대까지 효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거의 시작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기록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요 페롭스카이트라는 신소재 물질이. 자, 그러면 모든 태양전지 길거리에서 보시는 그 까만 거 말고 다 얘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겠는데 그 까만 전지의 좋은 점은 이게 엄청 튼튼해요. 자, 태양전지라는 건 어때야 되냐 하면 바깥에서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우리나라 모래폭풍은 우리나라에 없겠지만 하여간 별 환경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온도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거고. 그래서 되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 물질은 안타깝게도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비를 물에 닿으면 물에 막 녹아 나와요. 그래서 효율이 잘 나오다 물질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물질 그러니까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안정성 확보예요. 안정성 확보. 그래서 이 물질은 좀 어차피 이름이 다 가려지긴 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물질 자체가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예쁜 구조를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왜 찌그러지느냐를 알아내면은 뭐 덜 찌그러지도록 뭐 다른 물질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찍어본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맨 밑에가 이제 상온에서 한 20m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맨 위에는 이게 절대 온도거든요. 80도니까 대략 섭씨로 하면 영하 190도 정도 되는 온도를 주고 한번 찍어본 거예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걸 보면 이 픽을 보면 거의 없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굉장히 커지고 되게 뾰족해지고 이러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두루뭉실했던 게 뭐 더 뾰족해지는 것도 있고 막 커졌던 게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들을 잘 분석을 하면 그 물질이 왜 구조가 변하는지 온도에 따라서 찌그러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뭐 이런 건 넘어가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스펙트럼들이 어떤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 픽이 크게 자란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진동이 뭐 활발해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면 결국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이. 거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염소하고가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온도가 낮아지면 이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에 있는 수소랑 여기에 있는 염소랑 이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바뀌어서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알아내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빛을 쪼여가지고 파괴를 안 하고 한 건데 이거를 찔러보는 순간 우리가 들여다보거나 만져보는 순간 이게 막 바뀔 거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모양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빛 가지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짜 마지막 요거는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생긴 물질인데 이게 이제 물질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약간 연구의 방향이 이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물질 개발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물질을 막 바꿔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 물질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분광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다. 실제 뭐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를. 자, 그래서 진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분광 분석이라는 걸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광 분석이 뭐냐면 빛의 변화, 색깔 변화 또는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연구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스펙트럼 구성 원소가 뭔지 알아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탄소라도 이게 그래핀인지 흑연인지 알 수가 있었으니까 결합 양상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종류, 조성 알아낼 수가 있었고, 구조 알아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라만 분광 분석이라는 거는 원자들의 진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원자들의 진동 때문에 색깔이 달라진 게 이제 라만 산란 현상인 거고,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제 물질의 특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렵게는 알기 어려운 거를. 그래서 여러 분석법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우리 주변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제가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물리학자인데 어디 나가서 그러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물리학 하는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응이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우주를 물어보세요. 우주의 신비를 물어보시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물리학의 중요한 주제이고 정말 아름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문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풀어내는 게 또 물리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전지, 반도체 이런 거 다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너무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냥 사소한 의문들이 제 생각엔 아마 대부분이 물리학과 관련된 의문일 거예요. 굳이 뭐 쿼크, 뭐 블랙홀 이런 거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 이제 보여드릴게. 그럼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 사진이에요. 이화여대에 있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뭐 영하 190도까지 내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장비는 사실 영하 196도까지 아니죠. 거의 269도 정도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절대 온도 4도까지 내릴 수가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물체를 집어넣고 온도를 내린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서 보는 뭐 그런 장치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광원들이에요. 레이저들이에요. 레이저를 가지고 우리가 다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색깔을 알고 있는 빛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빛의 변화를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기계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파란 상자 요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크고 좋은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빛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기록해서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셔도 좋고 이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제가 물리학과 첨단 기술에서 다뤄볼 수도 있으니까 잘 맞으면 그래서 뭐든지 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